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노매드 스컬프트라는 아이패드용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서 이번에 간략하게 튜토리얼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일단 노매드 스컬프트라는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디지털 조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촬흑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조형물을 3D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고요. 눌러주고 문질러주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이런 형태감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양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몇 번의 터치만으로도 굉장히 다른 형태의 모델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파일 탭에 가셔서 New 파일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앱을 실행을 하시면 이런 구체가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보기 쉽게 와이어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빈 곳을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회전을 하게 되고요. 반대편 손으로 터치를 한 상태에서 빈 화면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축소,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툴에서 사용하는 모든 브러쉬들이 이렇게 우측에 나열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브러쉬의 크기와 레디우스 수치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그 아래에는 이 브러쉬의 강도, 인텐시티가 이렇게 있습니다. 레디우스 값을 내리고 인텐시티 값을 올리게 되면 가늘고 강한 드로잉을 할 수가 있겠죠. 일반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레디우스 값을 낮춘 다음에 인텐시티를 올렸을 경우에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이제 표현이 되죠. 그럼 반대로 레디우스 값을 올리고 인텐시티 값을 낮췄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부드럽게 작업이 되죠. 레디우스 값도 내리고 인텐시티도 내렸을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이제 약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여러 번 이렇게 값을 넣어줘야 조금 전에 이렇게 세게 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무스 버튼과 서브 버튼이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 스컬프트 프로그램은 터치라는 작업이 기본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를 누르면 눌러주는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무스 버튼을 눌러서 부드럽게 손가락으로 비벼주는 듯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브 툴로 형태감을 더 잡아주고 터치를 하고 문질러주고 이 과정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좌측에 있는 UI들은 브러쉬의 이제 크기와 강도,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문지르기에 대한 설정을 잡을 수가 있고요. 우측에 있는 항목에서는 어떤 브러쉬를 선택을 해서 내가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할지 이쪽에서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브러쉬는 가장 맨 위에 있는 클레이 브러쉬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점토로 이제 거치게 느낌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주로 초벌 작업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일반 브러쉬 버튼이 있는데 좀 확실한 표현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무브 브러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형태감을 잡을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이 플래툰 브러쉬라고 있는데 이 스무스 버튼으로 이 드래그를 했을 때 문질러주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완벽하게 매끈하게 잡기는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래툰 브러쉬로 눌러주게 되면 평평하게 평탄화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한 마감 표현을 할 때 모서리 부분이라든지 그런 작업을 할 때 이 브러쉬를 좀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러쉬는 클레이, 브러쉬, 무브, 플래툰 이 네 가지 브러쉬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브러쉬도 물론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각각의 브러쉬에 대한 설명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브러쉬를 사용을 하게 되신다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브러쉬가 유용하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쪽에 하단에 보시면 이제 언두와 리두가 이제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손가락 2개는 언두, 그다음에 손가락 3개는 리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UI에서는 이쪽에 있는 화살표와 역순의 화살표 두 가지가 언두와 리두를 가지고 있고, 두 손가락, 세 손가락으로 그 기능을 단축키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퍼스펙티브라는 항목이 기본적으로 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에 약간 왜곡된 값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얘를 끄게 되면 아주 팔레트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 퍼스펙티브 값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약간의 과장된 카메라 값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쪽에 있는 탭에서 어떤 수치로 설정을 하는지도 별도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끝에 와이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와이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 스피어에 이제 와이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브 브러쉬로 초반에 이제 형태감을 잡을 때 이렇게 당기게 되면 이쪽은 이제 전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아랫부분에서는 제가 막 늘렸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나 있고 균일하지 않은 와이어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는 이 와이어 버튼을 중간중간 활성화시켜서 이제 전체 이 형태감에서 와이어가 균일감 있게 이제 분포가 됐는지 중간중간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와이어의 균일도가 왜 중요한지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어가 이렇게 과장되게 늘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쪽 상단부는 와이어가 이제 균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리는 대로 이렇게 제대로 표현이 되는데, 이 아랫부분을 이제 드래그하게 된다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같은 브러쉬로 작업을 하는데도 이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다량의 폴리곤이 밀집되어 있고 이쪽은 공간이 넓어지면서 이제 폴리곤과 폴리곤 간격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작업을 했을 때 폴리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트가 튀는 것 같은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런 형태감을 먼저 잡고 이런 식으로 와이어 분포도가 이제 흐트러지게 된 상태에서 여기 복셀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폴리곤들이 재배치가 돼서 모든 공간에 똑같은 균일한 양의 폴리곤들로 이제 와이어가 다시 재배치가 됐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크레이 브러쉬와 무브 브러쉬 같은 이제 덩어리감이 큰 브러쉬들로 형태감을 잡고 덧칠을 하고, 이런 반복적인 작업으로 초반에는 계속해서 형태를 잡아간 다음에 이제 와이어가 늘어지고 일그러진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복실 버튼으로 균일하게 다시 잡아주는 작업을 좀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화면 안에 있는 UI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이제 툴들이 되게 직관적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이런 버튼들을 눌러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기능을 하는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난번 영상에서는 좌우에 있는 메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렸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상단에 있는 아이콘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하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파일 형태의 아이콘을 선택을 하게 되면 프로젝트라는 항목이 나오게 되는데, 이 프로젝트 탭에서는 이 씬 작업에 대한 오브젝트 3D 작업에 대한 내용을 저장하거나 불러오거나, 외부에서 작업한 3D 모델링 파일을 임포트해서 가지고 오거나, 여기 이제 오토세이브 항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디폴트 값이 5분마다 한 번씩 자동적으로 저장을 해주는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5분이 너무 이제 텀이 길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오토세이브에 대한 기능이 필요 없다면 이제 토글을 해제를 하시거나, 이 시간을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로 맞춰가지고 어플이 강제 종료가 되거나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이브 파일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절대로 끄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익스포트 항목이 있는데, 이 씬에서 작업한 3D 모델링 파일을 OBJ 같은 형식으로 외부 프로그램으로 넘길 때 이제 익스포트를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렌더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스크린 사이즈 720, 1080, 4K 커스텀, 이제 이 해상도 수치에 따라서 PNG 포맷으로 저장을 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작업했던 이 화면을 이미지를 저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탭에 가보시면 씬이라는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스피어가 화면에 출력이 되어 있는데 이 눈 아이콘을 이제 감겨 주시게 되면은 이 오브젝트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스피어 오브젝트 하나만 나와 있는데, 여기 아래 가보시면 박스, 스피어, 실린더 같은 여러 가지 도형의 아이콘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고자 할 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박스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박스를 선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 캔버스 안에 박스 모델링이 추가가 됐죠. 보시면 원래 이 화면에 있던 스피어와 이번에 방금 추가했던 이 박스 모델링이 이제 같은 화면에 있는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미러라는 항목이 있는데, 얘를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좌우 동일하게 복사가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축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거나, 여기 이제 네모난 박스 안에 보면은 이제 구체의 이제 와이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가장 바깥에 있는 이 주황색 와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스케일을 키우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알맞은 크기로 수정을 한 다음에 옮겨놓고, 구체 안쪽에 파란색과 빨간색 연두색의 와이어가 또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각각의 축으로 회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축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방향과 크기로 조절을 해주신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 이제 메쉬라는 항목이 추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아이콘들을 불러와서 이제 추가적인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카테고리에 가보시면 토폴로지라고 이제 항목이 있거든요. 여기 와이어 버튼을 누르고 확인해 보자면, 지금 현재는 이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있는 폴리곤이 있는데, 여기에서 서브 디바이드라는 항목을 누르게 되면 조금 더 촘촘해진 와이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디바이드 단계가 이렇게 눈금으로 단계별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측으로 갈수록 가장 높은 단계의 디바이드 단계를 확인할 수가 있고, 좌측으로 내려갈수록 적은 폴리곤의 디바이드 단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바이드 단계를 높이게 됐을 경우에 델리트 로워, 델리트 하이어라는 항목이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중간 단계에 놓고 델리트 하이어를 누르게 되시면 상위 단계에 있는 디바이드 단계가 모두 삭제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가장 높은 단계에서 어떤 이런 모델링을 하다가 아래 단계에서 수정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깜빡하고 본인이 실수로 델리트 하이어를 눌러서 상위 디바이드 단계가 다 날려버리게 된다면, 그때 가지고 있었던 디테일한 작업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디바이드 단계가 높았을 때 이제 여기 있는 델리트 로워라든지 델리트 하이어 버튼을 누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신중하게 누르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단계가 올라갈수록 폴리곤 개수도 그에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무거워지겠죠. 한없이 이 디바이드 단계를 올릴 수는 없고요. 일정 수준에서 작업하기 수월한 단계에서 작업을 하고, 디테일한 작업을 할 때만 높은 단계에서 수정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초반에 작업을 하실 때 보통 형태를 이렇게 잡는 작업을 보통 하시게 될 텐데, 이렇게 늘리다 보면 이 와이어가 늘어나게 되고, 늘어나게 되면 이런 늘어난 부분에서는 디테일한 모델링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초반에는 그런 와이어의 흐름까지 고려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제 형태를 잡는 데에 주력해서 작업을 하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게 될 시점이 됐을 때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지 마시고 이 항목에 있는 리메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늘어난 부분과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과의 폴리곤의 밀도가 되게 균등하게 이제 동일한 분포로 다시 재배치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폴리곤이 굉장히 이제 적었었잖아요. 근데 리메쉬를 눌렀을 때 폴리곤 개수가 갑자기 많아지는 상태가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수치에 의해서 이 리메쉬 값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메쉬가 됐을 때 재배치가 되는 폴리곤 양을 줄이고 싶으시면 이 수치를 64로 낮춰 보겠습니다. 적은 폴리곤 개수로 폴리곤이 재배치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디폴트 값은 216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리메쉬를 누르면 이렇게 균등하게 와이어가 재배치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랑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여기 지난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쪽에는 복셀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돼도 동일한 기능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시메이션이라든지 액션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탭에 가보시면 메테리얼 탭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은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쉐이딩 탭으로 가보시면 이제 PBR, 맥캡, 언릿이라는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 그 다음에 엔바이러먼트, 이제 각각의 항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PBR로 체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PBR은 물리기반 쉐이더라는 뜻인데, 여기 보시면 엔바이러먼트에 각각 배경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제 특정 배경을 선택을 하고 사실적인 그런 라이팅과 배경에 맞춰서 달라지게끔 하는 거를 이제 PBR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하기 쉬우실 거고요. 맥캡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 아래에 있던 엔바이러먼트와 라이트가 다 사라지게 되거든요. 맥캡은 이 구체에 있는 이 이미지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라이팅과 엔바이러먼트에 해당하는 배경 이미지가 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제공하는 이 구체에 맺혀져 있는 이 이미지에 맞춰서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좀 최적화된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인 설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거는 좀 이제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언릿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그냥 온전히 이 상태로만 보여주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폴트인 PBR을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는 말 그대로 이 라이트를 추가하는 항목이고, 이제 라이트를 추가한 상태에서 이 방향성, 이 디렉셔널 라이트의 이 방향성, 주광의 방향을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자기가 원하는 엔바이러먼트에서 배경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여기 로테이션 값으로 라이팅을 돌려볼 수가 있어요. 작업하기 수월한 상태에서 이제 라이팅을 잡아주고 이 강도를 이제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크게 만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작업이 중반 정도 이르렀을 때 그 분위기에 어울리는 쉐이더 종류를 선택을 하시고 그런 질감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초반에는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스 항목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후처리하는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업을 마무리할 때쯤에 이제 추가적인 보정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 작업을 할 때 혹은 이제 포토샵에서 추가적인 색감을 입히거나 깊이감을 더 잡아주는 작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모델링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체크를 해볼게요. 체크를 하게 되면 뭔가 더 입체감이 더 두드러지게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강도라든지 이제 맺히는 그림자의 크기라든지 다양한 이제 추가적인 효과들을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처리 작업을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의 차이가 좀 나뉘기 때문에 모델링이 이제 완성이 될 때쯤에 이런 후처리 기능들을 만져보면서 이제 보정하는 작업을 하면서 마무리할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아이패드 미니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쉐이딩과 포스트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좀 되게 많은 램을 잡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이 두 항목에 대한 과부하가 그렇게 크진 않는 것 같은데, 아이패드 프로보다 낮은 단계의 아이패드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초반에는 이 항목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배경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배경에 삽입할 이미지를 이제 가지고 오는 이제 그런 카테고리고요. 네, 카메라가 있는데 이 퍼스펙티브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카메라의 포브 값을 수치로 확인해 줄 수가 있는데 퍼스펙티브 항목을 체크를 해제를 하게 되면 카메라가 왜곡이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퍼스펙티브를 활성화를 하게 되면 이 수치만큼의 왜곡된 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에 따라서 왜곡이 심해지고 적어지는 이제 그런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퍼스펙티브라는 항목의 아이콘으로 간단하게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턴테이블, 그다음에 스피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좌측 최상단에 가시면 노매드 스컬프트 아이콘이 있거든요. 턴테이블 항목을 체크를 해주시면 방금 카메라 세팅에서 잡아놨던 턴테이블 스피드 값에 맞춰서 이렇게 회전 값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메뉴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으로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이 브러쉬에 해당하는 내용들의 기능들이 좀 대부분인데 가장 첫 번째 있는 이 부분은 내가 현재 선택한 브러쉬의 아이콘이 활성화가 된 걸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플레이를 누르면 이제 바로 바뀌게 되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펜슬 아이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알파라는 항목이 보이는데 지금 클레이 브러쉬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클레이 브러쉬는 알파 항목에 스퀘어라는 알파 이미지가 추가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클레이 브러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좀 넓적한 형태의 브러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넓적한 형태가 나오게 된 이유는 여기 알파 항목이 이 네모난 박스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론으로 했을 때는 부드러운 형태의 브러쉬가 나오는데 알파가 박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넓적한 터치를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브러쉬에 어떤 알파 소스를 합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자기만의 브러쉬를 생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빗금 무늬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클레이 브러쉬에 이 스크래치 알파 이미지를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예 다른 형태의 브러쉬의 느낌을 낼 수가 있겠죠. 이런 알파 이미지를 만들어도 되고 외부에서 이런 알파 소스를 가지고 와서 뭐 피부의 주름이라든지 모공이라든지 아니면 가죽의 그런 주름이라든지 그런 알파 소스를 합성을 해서 이제 다양하게 추가적인 브러쉬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퀘어 이미지만으로도 충분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모델링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알파 이미지가 없이 모두 기본 알파 이미지로 다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작업을 할 때는 이제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탭에 가보시면 페인팅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 오브젝트에 채색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페인팅 항목에 보시면 포스 페인트 올이라는 이제 항목이 있죠. 그러면 이걸 맥캡이라고 하거든요. 맥캡 이미지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맥캡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포스 페인트 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맥캡의 색깔과 이 재질에 맞춰서 여기에 다 씌워지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뒤로 가기를 해서 내가 특정 부분에 색만 칠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여기에 페인트 브러쉬가 있거든요. 페인트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컬러를 지정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칠해주면 되죠.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질을 선택을 하고 페인트 올을 누르면 전체가 다 뒤덮여져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컬러를 칠한 다음에 스컬핑 할 때랑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이레이저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렇게 지워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무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손가락 툴로 문지르는 듯한 느낌을 그대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컬핑을 할 때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항목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미터리 기능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 어떤 작업을 할 때 좌우 대칭으로 작업이 되거든요. 이 시미터리 기능이 이제 이 아이콘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껐다 켤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켜져 있고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이 버튼을 끄게 되면
당연하게도 한쪽만 작업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쪽 방향의 축으로만 이제 시미터리 기능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X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X축을 기준으로 좌우 동일하게 작업을 한다라는 개념이고요. Y를 선택을 하게 되면 X라는 개념 반대가 되기 때문에 상하 개념이 되겠죠. 이 중심부를 기점으로 위아래가 동일하게 작업이 됩니다. X랑 Y를 동시에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네 군데에서 동일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떤 오브젝트를 만드는지에 따라서 시미터리에서 이런 세팅 값을 다양하게 바꿔주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인 X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탭에 가보시면 이제 레이어라는 항목이 있고요. 레이어는 포토샵의 레이어 기능과 이제 거의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여드리자면, 구체 기본적인 스컬핑 한번 해보고요. 레이어를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레이어 0이라는 항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추가로 스컬핑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 새로 생성한 레이어 0번의 눈을 감겨보면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작업했던 스컬핑 내용만 남아있고, 이런 식으로 포토샵의 레이어 기능과 아주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정 레이어에서 어떤 스컬핑을 추가로 작업을 하고, 또 어떤 레이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색깔만 입혀준다든지, 각각의 레이어에서 이런 역할을 분담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디스플레이 세팅에서는 말 그대로 이 화면에 보여주는 출력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세팅할 건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리드 항목을 켜게 되면 이제 이게 없을 때는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좀 분간하기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 항목에서 그리드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아웃라인은 말 그대로 오브젝트의 이제 가장자리 부분을 이제 강조시켜주는 라인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기가 이제 원하는 이제 세팅을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라는 항목에서는 이제 UI의 커스텀을 본인의 입맛에 맞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도구 아이콘이 있는데, 이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쪽에 있는 브러쉬 아이콘의 배열이 이렇게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댕작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노매드 스컬프트를 이용해서 3D 모델링을 할 때 오브젝트를 추가해서 합치거나 아니면 분리하거나 오브젝트를 활용하는, 그 메쉬를 활용해서 작업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강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노매드 스컬프트를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스피어가 하나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브러쉬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면 이 가운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동일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시미터리 기능이라고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 기능 때문에 좌우에 데칼코마니처럼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버튼을 비활성화를 시키게 되면은 한쪽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무조건 체크를 한번 하시고, 동일하게 작업을 하신 이후에 마무리를 할 때쯤에 비활성화 시켜서 추가적인 디테일을 주는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업물들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좌우 대칭으로 계속 작업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 시미터리 버튼을 꺼서 이제 무브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표정을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코를 조금 비튼다라든지 좀 이제 표정을 심심하지 않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턱도 조금 돌아갔어요. 완전히 좌우 대칭의 경우에는 좀 이제 아무리 잘 만들어도 보기 심심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작업 마지막에 이 시미터리 기능을 꺼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이 헤어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되어 있고, 입 모양의 이제 그런 틀어짐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테크닉이고요. 자, 이제 그러면 기본적인 메쉬를 일단 삭제를 하고요. 이 씬 카테고리에 가보시면 여기에 다양한 도형을
선택해서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스피어를 선택을 하게 되면 화면 정중앙에 이렇게 스피어가 한 개가 출력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지션을 잡아줄 수 있는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이제 이 부분을 내가 똑같은 메쉬를 두 개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할 때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동을 시켜주고 나서 이 미러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 화면의 정중앙을 기점으로 똑같은 스피어가 한 개가 더 활성화가 되었죠. 근데 아직은 내가 여기 보시면 브러쉬들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왜 안 보이냐면 내가 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확정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브러쉬나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한 요소들이 이제 활성화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스피어를 뭐 좀 더 스케일을 이렇게 조절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형태로 위치와 형태를 잡아주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불투명하게 두 개의 메쉬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브러쉬 항목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죠. 이제 이 화면 정중앙을 기점으로 동일하게 스컬핑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씬으로 가보시면 이 메쉬라는 카테고리 안에 하나의 메쉬라는 카테고리 안에 두 개의 오브젝트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만든 펭수 같은 거를 본다면 이 몸통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메쉬는 하나거든요. 메쉬는 하나인데 한쪽 팔은 들고 있고 한쪽 팔은 내리고 있는데 하나의 메쉬로 되어 있죠. 몸통을 먼저 제작을 한 다음에 팔에 대한 모델링을 별도로 제작을 했어요. 이제 한쪽 팔은 들고 이 세 가지 메쉬를 합쳐서 하나의 메쉬처럼 이어주는 작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각각의 오브젝트를 별도로 생성을 해서 하나의 메쉬로 합치는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형태를 한번 잡아주고요. 여기에다가 스피어를 추가를 해볼게요. 미러를 시킨 다음에 스케일을 한번 잡아줘 보겠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탐원형을 선택을 하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스케일을 잡아줄 수가 있고요. 그 안에 있는 탐원형에서 이 가로 세로의 라인을 잡아서 회전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회전을 시켜줄 수가 있고 방향의 끝에 점들이 있잖아요. 이 점을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한 번 더 이렇게 형태감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좌우에 똑같은 메쉬가 생성이 됐죠. 이렇게 이 씬으로 가서 보게 되면 이 바디는 스피어라는 메쉬 안에 개별로 되어 있고 이 메쉬라는 항목에 팔이 두 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무브 툴로 이렇게 막 움직여 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와이어를 선택을 하고 보시면 좀 이렇게 와이어가 되게 막 흐트러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 이제 정교한 작업을 하게 될 때는 이런 와이어가 쌓이면 쌓일수록 폴리곤이 일그러져 있거나 늘어나 버려서 제대로 된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나중에는 이런 와이어를 다시 정렬해주는 작업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이 두 메쉬를 하나로 합쳐보는 작업을 해볼게요. 보시면 선택한 부분만 이렇게 밝아지죠. 씬 쪽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선택한 메쉬만 이렇게 컬러가 먹어져 있고 선택되지 않은 팔 메쉬 쪽은 비활성화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동시에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전부 다 하얗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아래에 있는 심플 머지를 누르게 되면 하나로 합치게 되었죠. 보시면 메쉬도 조금 전에 일그러졌던 형태의 그대로 메쉬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컬핑을 했을 때 대충 보면은 이제 하나의 메쉬처럼 보이지만 경계면이 계속 남아있죠. 이렇게 드로잉을 할 때는 합쳐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부드럽게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원래 서로 간의 경계면이 두드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의 덩어리로 합쳐지긴 했지만 하나의 메쉬가 된 건 아니거든요. 와이어를 보시면 더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어져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스피어라는 이름의 카테고리 안에 합친 것 뿐이지 제대로 이제 융합이 된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다시 이제 합치기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이 두 메쉬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 복셀 버즈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경고 메시지가 뜨거든요. 폴리곤이 재정렬이 돼요. 내가 만들었던 밀도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경고로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뜨거든요. 합치기 전에 이 몸통의 와이어의 흐름과 이 팔 부분의 와이어의 흐름이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한번 유의 깊게 보시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복셀 버즈를 누르고 OK를 눌러볼게요. 균일하게 와이어가 재정렬이 됐죠. 그리고 이 경계면도 자세히 보시면 다 이어져 있어요. 경계면이 안 나타나죠. 하나의 메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어색한 부분들은 이제 계속 살을 붙여가면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아까 경고창이 한번 떴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제가 OK를 눌렀을 때 적당히 저는 나쁘지 않은 와이어의 배분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작업자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이 다르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복셀 버지 아랫부분에 보면 레졸루션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지금 213으로 되어 있는데 눈금표가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우측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왼쪽으로 쭉 밀어서 한 100 정도로 줄여 볼게요. 100 정도로 줄이고 복셀 버즈를 눌러 보겠습니다. 보시면 합쳐졌는데 와이어가 굉장히 아까보다 간격이 넓어졌죠. 이 복셀 버즈를 작업을 하기 이전에 어떤 디테일한 묘사를 작업을 했다면 여기 수치에 따라서 디테일들이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반대로 여기 수치를 올려 볼게요. 밀도를 한 313 정도로 올리고 누르게 되면 밀도가 굉장히 좁아졌죠. 이런 합치는 작업을 작업 후반부에 하게 된다면 디테일하게 잡아놨던 자잘한 부분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느 시점에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복셀 버지의 이 수치에 따라서 합쳤을 때 어느 정도의 폴리곤 양을 가지고 폴리곤이 재정렬이 되는지 이제 체크하면서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쪽 팔을 한번 내가 들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은 합치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쪽 팔만 한번 올려보고 싶어요. 기즈모라는 항목을 체크를 하게 되면 회전 툴이 생기면서 이렇게 회전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먹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의 메쉬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한쪽 팔만 들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시미터리 기능을 해제를 하고 이쪽 팔만 올려보는 작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디즈모를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줍니다. 방향과 위치를 한번 다시 잡아주고 한쪽 팔이 드는 모습을 쉽게 할 수가 있죠. 이 마스킹 기능이 기본적으로 내가 칠하지 않은 부분 여기에만 칠해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게 되면 칠하지 않은 부분만 이렇게 또 작업을 할 수가 있죠. 마스크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나서 여기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마스크에 대한 다양한 세팅을 보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내가 이 칠한 부분을 다시 마스킹을 해제를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언마스크 버튼 눌러서 이렇게 칠해줄 수가 있죠. 칠해진 부분을 다시 지워서 없애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마스크 브러쉬가 선택된 상태에서 아이콘 눌러서 클리어를 누르게 되면 말끔하게 지워지고요. 혹은 이렇게 지웠는데 마스크 기능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경계면이 굉장히 도트가 튀는 것처럼 좀 이쁘지 않게 경계면이 나와 있죠. 그런 부분은 블러를 눌러주시면 부드럽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뭔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폴리곤이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토폴로지 항목으로 가셔서 서브 디바이드 단계를 이렇게 올려주고 나서 마스크 기능을 조금 전보다는 경계면이 좀 더 선명하게 그려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해놓고 블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 영역을 잡아준 다음에 추가적인 작업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스크를 반대로 인버트 버튼으로 반대로 뒤집어 주거나 블러로 경계면을 부드럽게 잡아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샤픈으로 날카롭게 잡아주거나 아예 지워주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좀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팔에 대한 묘사가 끝났다면 다시 합쳐서 경계면을 부드럽게 이어볼게요. 복살 버즈를 눌러서 하나를 합쳐준 다음에 자, 대충 이렇게 팔을 든 것 같은 모습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추가적인 디테일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완전 초반부터 이렇게 잡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에서 좌우 팔을 다 또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쪽 팔 디테일 만들고 이쪽 팔 디테일 또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되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좌우 대칭으로 형태감을 다 잡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합치는 작업을 해도 되고요. 좀 실사라든지 좀 디테일한 작업일수록 폴리곤의 디테일을 잃게 되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 따라서는 심플 머지 같은 기능들로 그냥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심플 머지라든지 복셀 머지 어떤 합치는 방법이 자기 작업물에 어울리는지 잘 적합한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쉬를 한번 좀 잘라보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 정도의 메쉬를 제가 한번 잘라보는 작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잘라내거나 편집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몇 가지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씬 항목에 가셔서 박스를 선택을 해서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각도를 이렇게 잘 맞춰주신 다음에 제가 이 경계면까지 잘라낼 거거든요. 선택된 상태에서 눈을 감겨 놓고요. 빗금 처리가 되죠. 이 부분에 이 메쉬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선택을 했을 경우에 그 상태에서 이 스피어를 체크를 하시고 복셀 머지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사라졌죠. 조금 전에 박스가 있던 이 경계면 있죠. 이 경계면을 남겨놓고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좀 어중간하게 위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손이 지금 삐져나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남겨지게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복셀 버지라는 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작업을 할 때마다 이 폴리곤이 재정렬이 되기 때문에 디테일들이 계속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더 심플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트림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트림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고 라인을 체크를 해볼게요. 라인을 체크를 해서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런 하얀색 영역이 생기거든요. 이 하얀색 영역에 메쉬가 들어오면 바로 잘립니다. 이렇게 말끔하게 잘렸죠. 자, 이렇게 메쉬를 가지고 합치는 여러가지 방법, 그 다음에 이 메쉬를 마스크 기능을 이용해서 선택한 부분만 움직여주는 방법, 작업하고 있는 메쉬를 어떻게 잘라내는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작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작업 초반에 보여드렸던 팽수라든지 이런 라이언과 춘식이라든지 다양한 작업들을 해볼 수 있거든요. 본인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런 작업의 기능들을 좀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매터리얼에 대한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재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설정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의 빛을 반사하는 재질이 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재질에 따라서 이런 표면에 맺히는 뭐 광량이라든지 이제 재질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조절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이런 동그란 구체 아이콘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 재질의 매테리얼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택을 하고 페인트 5를 누르게 되면 이 스피어에 적용되어 있는 이 수치값에 해당하는 설정값이 이 모델링에 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스피어를 하나 더 생성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페인트 홀 누르게 되시면 앞에 있는 구체와 뒤에 있는 구체가 각각 다른 재질이 부여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 있는 모델링에도 한번 금속 재질을 넣어 보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러프니스 항목이 있는데 우측으로 갈수록 굉장히 고무 재질에 가까운 플라스틱이나 이제 빛을 반사하지 않는 그런 플랫한 재질로 바뀌게 되고, 좌측으로 갈수록 굉장히 이제 유리에 가까운 반사를 많이 하는 재질로 이렇게 바뀌는 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옵션 수치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재질에 맞게 이렇게 수치를 잡아주시고, 이렇게 적용을 했다고 해서 여기 모델링에 바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앞서 넣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치를 입력한 다음에 페인트 올 버튼을 누르거나 포스 페인트 올 버튼을 눌러야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러프니스랑 메탈니스 이 두 가지 수치를 잘 조율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재질을 부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색깔을 동시에 이제 넣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녀석도, 뒤에 있는 스피어에다가는 이제 기본적인 다른 재질을 부여를 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여기 작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메타리얼 값이 이 스컬핑에 바로 적용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 뒤쪽에 있는 스피어에다가 이 녀석을 부여를 했거든요. 근데 이 값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컬핑을 하실 때도 조금 전에 했던 이 녀석이 남아있게 되는 건데, 여기 상단에 가시면 스트로크 페인팅이라는 항목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켜져 있어서 스컬핑 하실 때 메테리얼이 같이 따라붙게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을 체크를 해제를 하시면 메테리얼 아이콘에 비활성화가 되게 되죠. 이제 그러면 온전하게 스컬핑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메터리얼에 대한 작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스트로크 페인팅의 항목이 켜져 있는지를 계속 유의 깊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메터리얼에 대한 설명은 이제 여기에 있는 항목이 전부 다인데, 여기 상단에 가보시면 메터리얼 탭이 별도로 또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걸 또 확인할 수가 있냐면, 기본적인 스피어들은 이렇게 오파쿠라는 설정의 메터리얼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메터리얼의 불투명도의 설정 값을 부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블렌딩이라든지 어댑티브라든지 리플렉션 같은, 오파쿠는 불투명도이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뒤에 가도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는데, 앞에 있는 스피어를 선택을 해놓고 블렌딩을 선택한 다음에 오퍼시티를 줄이게 되면 뒤에 있는 스피어가 보이게 되죠. 반투명 처리에 효과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오브젝트를 합쳐서 작업을 할 경우에 이렇게 여기에 있는 옵션 값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플렉션 같은 경우는 이제 재질의 반사 같은 느낌을 잡아줄 수가 있는데, 리플렉션 항목을 체크를 하시고 강도를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고요. 여기 쉐이딩 탭에 가보시면 엔바이러먼트에 이제 이런 배경에 쓰이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 이 이미지에 맞춰서 이렇게 오브젝트에 맺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플렉션에 해당하는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금속, 유리나 물 같은 그런 거를 표현할 때 메터리얼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면 좀 더 재질의 특성을 더 살려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거친 표현을 할 때, 재질의 거친 표현을 할 때 잡아주는 정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lways Only 같은 경우는 모든 설정을 다 플랫하게 다 밀어버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체크를 안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캐스트 섀도우라든지 투사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오토로 체크되어 있는데 별도로 만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메테리얼을 적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특정 세팅을 별도로 잡아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들, 이제 이런 항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이렇게 메터리얼의 세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작업을 하시면 결과물의 퀄리티가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만 알고 계셔도 작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각 오브젝트의 메터리얼을 적용하는 방법, 이런 세부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매터리얼의 종류를 이제 개별적으로 부여를 해서 작업을 하면 좀 더 그럴싸한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매터리얼의 특성을 고려를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 노매드 스컬프트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실 때 라이팅을 세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분위기를 잡아주고 좋은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라이팅의 요소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이제 라이팅을 넣었을 때 어떻게 결과물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라이팅 세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햇빛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클릭을 하시면 이제 쉐이딩 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쉐이딩 탭에서 분위기를 좀 어둡게 잡으려고 이 엔바이런먼트 탭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한 리스트들이 있는데 어두운 느낌을 잡아보려고 이제 이 카테고리를 선택을 했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라이트 탭이라는 게 있는데 애드 라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애드 라이트를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디렉셔널 라이트가 생성이 되거든요. 생성된 라이트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기즈모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위치를 바꿔도 라이팅의 변화가 없죠. 여기 보시면 이제 컬러를 바꿔줄 수가 있는데 컬러는 바뀌는 거를 볼 수 있고 강도를 이렇게 올리는 거는 다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방향을 바꿔도 변화는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디렉셔널 라이트라고 해서 이제 주광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회전을 해보시면 이 회전 값에만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태양의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라이트를 생성을 하시게 되면 디렉셔널 라이트가 추가가 되고요. 하나 더 생성을 해볼게요. 애드 라이트를 누르게 되시면 이제 한 개가 더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또 하나가 생기게 됐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주광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돼버리면 주광이 서로 이제 교차하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다른 라이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색깔 표시가 되어 있는 영역을 선택을 하시면 세부 옵션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디렉셔널 라이트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팟라이트, 포인트 라이트 이 세 가지 라이트의 종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스팟라이트로 바꿔볼게요. 스팟라이트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손전등으로 비치게 되면 센 라이트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손전등으로 특정 부위를 조준해서 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 값도 먹고요. 당연히 회전 값도 먹겠죠. 특정 부위에 굉장한 임팩트를 주고 싶을 때 이런 스팟라이트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런 색이라든지 소프트니스 같은 경우는 가장자리가 선명하게 맺히느냐, 가장자리가 이제 그라데이션 먹은 것처럼 이제 부드럽게 맺히느냐에 대한 설정 값이고, 콘 앵글 같은 경우는 이 라이팅의 범위 값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생성을 해서 포인트 라이트를 선택을 해볼게요. 이 포인트 라이트는 쉽게 말해서 그냥 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란 구체에서 이 범위만큼 라이팅을 발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한번 부채를 돌려서 이렇게 라이팅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은은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제 세 가지 라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해보실 수 있는데 빈 화면에 손가락 두 개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라이팅을 회전을 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좀 더 분위기를 한번 어울리는 느낌으로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영상 초기에 말씀을 드렸던 이 엔바이러먼트 탭에서 본인이 원하는 어울리는 이런 환경값을 잡아준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강도와 그 다음에 이 회전값을 잡아줄 수도 있겠죠. 아래에서 위로 스팟라이트를 한번 세게 한번 때려 볼게요. 뒤에서 이렇게 때려주는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하시면 좀 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좀 더 음습한 모습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인트 라이트로 얘가 너무 세니까 강도를 줄이고 이제 좀 더 라이트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초반에 보여줬던 그런 형태의 오브젝트도 분위기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스컬핑이 끝났다고 해서 마무리 짓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라이팅으로 이제 분위기를 한 번 더 넣어주시게 되면 좀 더 효과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노매드 스컬프트에서 이제 라이트 개수를 3개밖에 쓰지 못한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어지간한 느낌은 얼추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라이트의 종류를 어떻게 배합을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작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렉셔널 라이트, 스팟 라이트, 포인트 라이트, 이 3가지의 라이트를 각각 하나의 작업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조합으로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의 조합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쉐이딩 탭에 가보시면 PBR이라는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이 PBR이 뭐냐면 Physically Based Rendering이라고 해서 물리 기반 렌더링이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어떤 물체의 표면 재질에 따라서 빛이 어떻게 반사되는지를 물리적으로 계산하는 표현 방식을 말하는데, 좀 실사 분위기를 낼 때 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BR을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하위에 있는 environment 리스트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실제 사진을 이용한 이런 이제 큐브맵 같은 이미지들이 활성화가 되고, 이제 각각의 매터리얼에서 이런 메탈 재질이라든지 각각의 재질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이제 맥캡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맥캡을 선택을 하게 되시면 제가 작업을 했던 라이팅 요소들이 다 사라졌죠. 다 사라지고 맥캡에 대한 이 컬러에 대한 색깔이 다 부여가 됐는데, 이제 이 맥캡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맥캡을 한 번 더 체크를 하게 되시면 여기에는 또 별도의 여러 가지 리스트들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걸 누르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얘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보시면 아까 PBR이 물리 기반 렌더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좀 무거워요. 이제 라이팅에 대해서 바로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무리가 가겠죠. 무거운 작업일 수밖에 없고, 이 맥캡 같은 경우는 머티리얼의 이미지를 이 오브젝트에 부여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체에 이쪽 방향의 라이팅이 있고 그림자가 있고 역광이 한 번 이렇게 싹 있잖아요. 이제 이런 라이팅을 이미지화 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제 이 이미지에 입력된 값을 오브젝트에 그대로 투영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겠죠. 그래서 보시면 빛이 이 구체의 이쪽에 맺혀 있잖아요. 그럼 오브젝트에도 이렇게 맺혀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자 부분도 이 끝에 가서 맺히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이걸 보시면 약간 카툰 렌더링에 어울릴 것 같은 쉐이더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클릭하시면 그라데이션이 안 줘져 있고, 카툰 렌더링의 이제 경계면처럼 이 음영의 경계면들이 이제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컬핑이 되게 자잘하게 묘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진 않는데, 오브젝트가 단순한 형태일수록 이런 카툰 렌더링의 느낌이 좀 더 잘 두드러지게 날 수 있겠죠. 라이팅에 대해서 작업이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든지 좀 이제 낮은 사양의 아이패드로 작업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좋은 선택일 것 같고요. 이제 맥캡과 PBR의 개념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로테이션 값을 돌리는 거는 이제 얼핏 보면 실시간으로 뭔가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이 이미지를 회전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하실 때 이 PBR과 맥캡의 차이를 이제 개념 정도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노매드 스컬프트에서 라이팅에 관련된 튜토리얼을 진행을 해봤고요. 네, 안녕하세요, 댕작가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노매드 스컬프트로 3D 모델링을 했을 때 극적인 효과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스티스 리그에 나오는 다크사이더의 모델링을 가지고 왔는데, 기본적인 라이팅 세팅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제 간단하게 분위기만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인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 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후보정을 통해서 효과를 좋게 줄 수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과 라이팅이 끝난 이후의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가보시면 이렇게 셔터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게 포스트 프로세스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제 이 녀석을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요소들이 다 비활성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작업했던 세팅들이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는 이 녀석들이 다 비활성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체크를 하게 되시면 음영이 더 명확하게 바뀌었죠. 여기 보시면 이제 강도를 올려주고 사이즈, 이제 그림자의 이제 사이즈를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해보시면 이런 사이사이의 음영들이 좀 더 명확하게 묘사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없었을 때와 있을 때를 비교를 해보시면 명확한 차이가 나죠. 포스트 프로세스 항목에서 제가 가장 즐겨 하는 부분이 이 앰비언트 오클루전 항목이거든요. 이제 이 녀석의 옵션 값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굴곡도 많고 잔주름도 많기 때문에 강도를 기본적으로 좀 세게 주고요. 사이즈는 좀 적당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디테일이 날아가면 좀 그러니까 적당히 잡아주고요. 그리고 뎁스 오브 필드라고 있는데 이 녀석을 선택을 하시면 니얼 블러라고 해가지고 가까이에 있는 카메라에서 가까이에 있는 오브젝트는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해주고 뒤로 갈수록 선명해지는 효과고요. 반대로 멀리 있는 거를 블러 처리하고 가까이 있는 거를 이렇게 선명하게 잡아줄 수 있겠죠. 보시면 이제 화면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앞면 부분은 선명하게 돼 있고 이 승모근 라인부터는 좀 이제 뿌옇게 블러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리 값을 임의대로 만져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멀리 있는 항목만 블러 처리를 먹을 수 있도록 세팅해 봤습니다. 이제 블룸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블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밝은 느낌을 좀 더 이렇게 강렬하게 줄 수 있는 효과고요. 그리고 이제 톤 매핑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좀 더 채도를 올려준다라든지 채도를 더 낮춰준다든지 이제 그런 식의 작업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올려버리면 이미지가 타기 때문에 적당한 값으로 세기도 만져주고요. 좀 더 이렇게 좀 더 독특한 느낌을 좀 낼 수 있겠죠. 이 기본 상태에 있을 때랑 톤 매핑을 작업을 했을 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치는 이제 적당한 수치에서 건드려주는 게 가장 느낌이 좋고요. 이렇게 완전히 흑백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면은 이제 적절한 수치만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더 좋게 줄 수가 있습니다. 컬러 그레이딩이 있는데 이제 포토샵에 있는 그런 레벨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커버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커버처 기능에서 이 범프의 칼라를 이렇게 잡아주면 오브젝트에 아웃라인이 생기거든요. 지금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가장자리에 라인이 한번 생겨요. 그래서 이 커버처로 약간 카툰 렌더링 같은 느낌을 낼 때 귀여운 캐릭터라든지 이제 그런 작업을 할 때 이 커버처에서 이 범프 색깔을 블랙으로 잡아줘서 이런 아웃라인 느낌을 잡아주는 작업을 종종 활용하곤 합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라면은 이 커버처 이 아웃라인에서 이 두께를 좀 더 주고 싶은데 두께에 대한 옵션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이런 작업에서는 커버처가 딱히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비활성화 시켜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이런 효과들이 있고요. 비네트 같은 경우는 이 화면의 가장자리를 좀 더 어둡게 감싸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효과고요. 그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름 그레인 같은 효과죠. 이런 화면 전체에 자글자글한 요소를 뿌려줘 가지고 좀 더 거친 느낌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진 인화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샤프니스는 말 그대로 선명하게 그렇게 날려버리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안티 알리아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렇게 크게 느낌의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이 옵션이 좀 이제 익숙하겠죠. 가장자리를 좀 부드럽게 이제 날려주는 효과긴 한데 변화가 있는 걸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옵션들을 다 켰을 때 이런 느낌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좀 필요한 느낌만 이제 선별해서 사용을 하신다면 결과물을 조금 더 극대화해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작업물에 어울리는 느낌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 노베드 스컬프트 기능 중에서 가장 무거운 기능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뭐 크게 느려짐이 별로 없는데 낮은 사양의 아이패드라면 굉장히 신중하게 저장하시면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넣어서 이런 느낌을 한번 잡아봤고요.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을 껐을 때와 비교를 하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스컬핑 작업이 끝나고 뭐 매터리얼 세팅, 라이트 세팅까지 끝난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싱을 가지고 더 추가적인 작업을 하신다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든 작업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후보종 효과에 대해서 강좌를 만들어 봤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댕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